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 부활하기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이 됐고요. 민정수석실의 부활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지, 또 앞으로 전국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이 주제 관련해서 또 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소식들,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다시 설치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김주현 전 법무부 장관을 지금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어제 부활한 민정수석에 대해 윤 대통령이 그동안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해 다시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단 어제 현 정부의 첫 민정수석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박근혜 정부 시절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또 알려진 것으로는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에 야당의 핵심 인물이었던 한명숙 전 총리를 불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또 어제 임명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 기자실을 찾아서 소개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직접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소개를 짧게 했고요. 또 기자들의 질문을 두 가지 받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민정수석 인선 발표 현장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쉬셨어요? 네.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고 새로이 민정수석실을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입니다. 네. 인수위 시절에 폐지 말씀해 주셨었는데 민정수석실 그때 역기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폐지를 좀 결정했을 거라고 좀 생각되는데 부활을 조금 판단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제가 7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그때 문화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 민심 이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뭐 언론 사설부터 뭐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정권에서 다 둔 기능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어떤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는 않는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민심 청취를 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복원한 것이다. 이렇게 밝힌 거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네. 과거에 김 전 대통령도 민정수석실의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었다가 결국 취임 후에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을 지적했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그리고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특검 방어용이 아니냐 이런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그 내용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민정수석이 답변해도 될 사안이지만 제가 간단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그리고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이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두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이제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좀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을 제기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은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네, 제가 본 것은 일단 네. 민정수석실이 어떤 일을 하냐 이거를 좀 봤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법무부와 검찰총장 사이를 대통령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쁘게 보면 통제나 또는 대통령 뜻을 법무부 쪽에 전달하게 되는 기관으로 좀 볼 수 있어서 좀 우려가 있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대통령의 말씀 중에 눈길을 끈 부분은 나의 사법 리스크는 내가 풀겠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제자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말처럼 당당하게 최상병 특검에 맞서서 이제 의혹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부분에서는 민심정보 수집은 법률가가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 필요한 것이지 방탄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저는 이제 좀 눈여겨봤는데요. 네. 민심정보 수집이라는 부분에서 지난번에 우리 프로그램이 이제 그 서초의 봄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검찰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 이 부분이 좀 떠오르는 대목이었습니다. 진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요. 민정수석실 사실은 똑같아요. 지금 예전에 있었던 민정수석과 똑같아가지고 지금 말씀은 뭐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뭐 정보 수집이나 또 사정기관들을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런 의심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밖에도 민정수석실의 비서실장 직속이던 기존의 공직기관 비서관실 또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뭐 이러면 똑같아요 예전하고 민정비서관실도 신설하기로 했네요. 네,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욱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공직기관 비서관에서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정비서관은 통상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고 국정 관련 여론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부서인데요. 때문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 그러니까 점차 조여오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더불어 이전 보도나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들은 민정수석실이 10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대규모 로펌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와서 이것도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서 좀 해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어제 대통령실이 또다시 비선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지난달 29일이죠. 윤석열 대통령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공식 참모 라인이 아닌 함성득, 임혁백, 이른바 비공식 라인이 특사 역할을 해서 물밑 조율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네, 어제 오전에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보도된 내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를 향해서 도움이 절실하며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국정 동반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총리 추천 및 영수회담이 잘 되면 이후에 골프 회동과 부부 동반 모임도 함께 갖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윤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에 이 대표는 단기적 위기 모면용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된다라면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대화를 한 두 인물은 함성득 원장 또 임혁백 교수라고 했는데 어떤 인물들입니까, 이분들? 네, 이번 논란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 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앞서 말씀드린 예. 한국일보와 단독 인터뷰로 영수회담과 관련한 자신들의 역할을 공개하면서 벌어진 것인데요. 함 원장은 윤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으로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깊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친명 인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서로 전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인터뷰에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요청한 것, 윤 대통령이 차기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는 대통령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라는 뜻을 또 전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정치권에서는 앞으로도 조금 파문이 좀 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는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유력 후보로 보도됐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도 또 나왔습니다. 네. 이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했을 때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라면서 난색을 표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런 뭐 보도가 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불쾌감을 좀 드러냈습니다. 네, 중앙일보에서 또 단독으로 어제 오후에 알려졌는데요. 네. 근데 즉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제 한국일보 보도 후에 약 10시간 뒤에 부인을 한 내용입니다. 네, 보도 내용을 보면은 윤 대통령이 관련 기사를 접하고 참모들에게 그런 말은 한 적도 없다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하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후 기자들을 만나서 오래전부터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제안을 언론, 여당과 야당 등을 통해서 받아왔다. 네. 대통령이 결정한 것은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한 것이지 공식 라인을 거쳐서 한 것이지 거창하게 특사라던가 물밑 라인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역시 윤 대통령은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여권 내에서 이 같은 대통령실의 설명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학자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또 봤을 때는 또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법적 네. 조치 이런 것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이제 사실이 아니냐 이런 것에 좀 무게가 실리고 뭐가 있습니다. 문제된다 그러면 바로 법적으로 명예훼손죄라든지 네. 이제 고소 고발 조치를 하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자 민주당에서는 좀 나온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민주당에서는 일단 비공식 채널이 가동된 바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네. 자, 여당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 그 2차 회의를 열고 총선 패배 요인 분석하고 또 평가 작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어제 회의에는 조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회에 동국대 박명호 교수, 청년정치크루 이동수 대표, 전여욱 전 의원, 문화일보 허민 전임 기자 등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회의에서 총선 참패에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패배자 책임자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좀 제안이 나와서 시끄러웠습니다. 네. 이 제안을 한 것은 동국대 박명호 교수인데요. 박 교수는 TF 최종 페이지에 이번 총선 책임자 리스트가 있어야 하고 순위를 반영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 이런 언급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률적 책임을 묻는 곳은 아니지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곳이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여당의 총선의 책임자였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자 조정훈 위원장이 이날 기자들을 좀 만나서 네. 박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 누구 한 명을 저격하기 위해 총선 백서를 쓰는 것은 아니다. 이제 확실한 것은 총선을 우리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진 것이고 또 국민들을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더불어 앞서 토론을 이어가면서 총선 패배 원인에 있는 그대로 적어내야 하고 우리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들어가자라는데 결의를 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또 여기에 참석한 전 의원은요. 사망 유희 같은 공천, 당원들에게 리뷰도 없는 상품을 사달라는 식의 공천, 그리고 당원 모독 총선이라고 30분간 평가를 했고요. 집토끼가 깡충깡충 가출했다. 보수라는 말을 쓰기 꺼려서 보수 참칭 정당이 국민의 힘이었다라고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당 국민의힘의 차기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7월 말이나 8월 초로 예상하면서 좀 연기됐다고 좀 알려졌죠? 네. 어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연이어 출연을 했는데요. 당초에 당 안팎에서는 6월 말 그리고 7월 초에 이야기를 했는데 당원 당규상 필요한 최소 시간이 40일이라면서 6월 말이면 5월 20일부터는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전하면서 한 달 이상은 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등판하는 게 아니냐 전당대회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근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TF 백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우여 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런 질문을 좀 했는데요.
전당대회가 지연되면 한 전 위원장이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그런 것은 염두에 안 두고 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당원 100%인 것을 좀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합의를 하고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뭐 지금 댓글 배동호님, 최윤님 많은 댓글 주고 계시는데요. 자, 댓글이 뭐 좋지 않아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진아 기사 수고하셨고요. 잠시 뒤 쇼미더 민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살펴봅니다. 이승형 뉴스토마토 본부장, 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쇼미더 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긍정평가가 26.7%, 네. 부정평가 69.6% 이렇게 조사됐네요. 네. 이게 4주째 지금 20%대 긍정평가를 보이고 있고요. 이게 총선 직후에 26.3%로 미디어 토마토 조사 기준으로는 최저치였는데 아하. 두 번째 최저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최저치로 네. 나왔다. 자, 26.7% 부정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뭐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낮은 수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총선 이후에 참패에 대한 영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국정운영 평가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탄력도가 상당히 있는 지표이거든요. 탄력도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이랬을 때 이제 좋게 느껴지면 올라가고 나쁘게 느껴지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탄력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러 이제 지표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그냥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묻는 것이니까 네. 정당 지지율은 뭐 어느 정당 지지하냐고 묻는 것이니까 그거는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변하는데 네. 근데 그래서 이 정도로 최근에 보면 이제 대통령이 이전과 다르게 소통 행보도 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신임 인사들 소개를 할 때 네. 직접적으로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에서 좀 멀어지긴 예. 했지만 소개를 직접 이전하고는 하시죠. 어쨌든 다른 예. 모습이기도 하고 이제 야당 대표를 만났잖아요. 네.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는 없던 모습이긴 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이 지표, 네. 국정 지지율이라고 불리는 이 지표는 사실상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탄력도를 지금은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도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용수철에 많이 이제 비유하긴 합니다. 용수철이요? 예, 예. 용수철을 이제 우리가 당겨서 놓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복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세게 자꾸 여러 번 하게 되면 네.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원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이 정도면 어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그 동력 자체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 끌어올리려고 하는 좀 노력이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지금은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탄력성 잃어버렸다. 자 이렇게 이 표현했습니다. 정도 지지율이면 사실 뭐가 큰 일이 벌어져야 이렇게 20%대로. 원래 같으면. 네. MB 때도 광우병 사태 당시에 그렇죠. 그랬고 예. 박근혜 때도 그 국정농단 그때 태블릿 20%대였거든요. 보통 이 30% 지지율이 붕괴가 되면 그야말로 집토끼들도 등을 돌리는 신호다. 네. 말하자면 국정 동력이 온전히 붕괴되는 위험 신호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4주째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지금 콘크리트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4월 셋째 주부터 지금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26, 29, 28, 26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은 거는 결국은 이제 회복성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일 기자회견이 내일이지 예. 않습니까? 그거를 지켜보고 또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20%대가 유지가 된다면 윤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럴 정도다. 예. 자 기자에게 물론, 예, 말씀하십시오. 세부적으로 보면 예. 우리가 뭐 지지 정당에 따라서는 이제 확연히 달라지긴 하는데 네. 이념 성향을 좀 보면은 진보 성향층에서는 잘못한다라고 하는 부정평가가 90%가 넘잖아요. 네. 넘어요. 이제 잘한다고 하는 긍정평가 우리가 국정 지지율은 8.5%인데 8.5%. 그런데 중도층이 어쨌든 항상 무게추를 예.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잘한다고 하는 긍정평가는 21.8%고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평가는 73.2%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도층에서 부정적 시각이 매우 견고하고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수 성향층에서는 대체로 사실은 그 진영에서 대통령이 배출되었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6대4 정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근데 네. 지금 보면 잘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50% 간 넘긴 52%고 잘 못한다고 하는 게 44%입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통령의 국정을 평가하는 기류가 반반으로 이제 갈린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서 지금 상당히 사실은 이 지표상 봤을 때 내용적으로 약간 이제 많이 허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제 내일 합니다. 이 기자회견이 지지율을 좀 회복하거나 상승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전의 어떤 계기가 돼야 되는데 지난 영수회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기대는 했지만 결국 보여주기식으로 끝났고 이번 기자회견도 저는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봅니다. 기대할 게 별로 없다. 최상병 특검 내지는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에 대한 어떠한 답을 내놓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결국 그러면 지지율에도 별로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 내용이 있어야 된다. 내용이 있어야 아니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뭐 질문 제한 없이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내용이고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 이게 확인이 돼야 민심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어떻게 보십니까, 선장님? 이게 저는 이제 더 떨어지지는 쉽지 않는다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것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특히 대통령 평가에서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뭐 이름을 붙이자고 한다면 주목 효과가 있어요. 네. 주목 효과.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 좀 이제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보수 성향층이나 어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잘한다라고 얘기할 어떤 근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기자회견을 이렇게 해서 이제 한다고 했으니라고 해서 뭐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일부 이제 있을 수는 있을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뭐 근본적으로 이 이제 변화 반전을 가져오기는 쉬워 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응도 자체가 지금 매우 이제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할 텐데 최근에 이런 기류들을 보게 되면 지난번 영수회담 야당 대표와 만났을 때 얘기도 뭔가 사실 대중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메시지라든가 발언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조치가. 네. 그랬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람 사이에 얘는 나한테 항상 이렇게 대하는 놈이지. 근데 만약에 이상한데 어느 날 갑자기 선물을 뭐 있다시 하면은 마음이 가잖아요. 그때 뭔가 바뀌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때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난번 영수회담에도 그런 게 좀 보이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 최근에 나오는 흐름들에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기자회견에서 엄청난 어떤 자기 희생이라든가 뭐 이제 내려놓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전의 조치들을 내세우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의미 있는 상승이 있기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이제 대중들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꼼꼼히 다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언론과 미디어에 보도된 2차 정보를 가지고 습득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특별한 메시지들이 없고 변화된 모습이 없으면 언론에서 비판적인 기조, 지난번 영수회담 때처럼 비판적인 기조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잘 없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아주 지지율 상승에 상당히 이제 기여할 것이다,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단정해서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취임 2주년인데 요 조사도 했습니다. 지난 2년과 비교해서 남은 3년 국정운영 어떻게 전망되는지 국민들한테 물어봤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남은 3년 지난 2년보다 못할 것이다. 아. 49.4%. 야. 지난 2년보다 잘할 것이다. 25%. 예. 지난 2년과 비슷할 것이다. 20.9%. 자, 이거 혹시 지지 성향별로 좀 물론 다른 점도 다릅니다. 있나요? 예. 진보에서는 72.4%가 못할 것이다. 네. 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보수 쪽에서는 50.1%가 잘할 것이다. 네. 과반은 겨우 넘기긴 했습니다. 어쨌든 잘할 것이다가 가장 높았고 중도에서는 못할 것이다가 50.5%, 비슷하다 22.1, 잘할 것이다 20.5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 조사 좀 충격적인 게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낮아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보수 성향층이라고 하면 네. 이제 보수 대통령이니까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히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절반밖에 안 보수 성향층에서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그래도 이게 이제 중간에 꽤 최소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슷할 것이다. 근데 이거보다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절반가량 전체 응답의 절반가량 되는 것이니까 기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기대치가 지금 매우 이제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들이 기대가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예. 과연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지 그냥 부자들하고 아니면 미국,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동안 하는 걸 보면 공정 뭐 상식을 모토로 내걸어서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됐는데 뽑아놨더니 2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나 특권 혹은 뭐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일들만 보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더니 손대는 것마다 족족 매번 논란하고 문제만 야기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게 그리고 어설프고 즉흥적이었다. 갑자기 뭐 용산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더니 갑자기 또 어느 날은 수능 킬러 문항을 들고 나오질 않나. 네. 사법부를 무시하고 갑자기 강제동원 제3자 뭐 변제안을 내놓질 않나. 뭐 느닷없이 뭐 가만히 잘 계시던 홍범도 장군을 건드리질 않나. 이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해왔고 잘하는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철학이 없고 공부를 안 하는 대통령 때문이었다라고 민심이 보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게 보는 국민들이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아하. 철학이 없으니까 즉흥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거에 국민들이 휘둘리다 보니까 기대가 없는 거죠.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민생경제, 외교, 뭐 남북관계, 뭐 야당과의 협치면 협치, 국민과의 소통이면 소통
또 언론 문제, 또 언론 자유순위도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대폭? 예. 거기다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또 보태가지고 네. 국민들이 힘든 거죠. 국민들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스스로 자진해서 망친 결과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이제 데이터 이 상황을 표현하자면 약간 이제 체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기대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이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국민들이 좋게 인식되어야지 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메커니즘 자체가 이제 깨져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행보나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뭐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예.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중에게 효과 있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중도 건성으로 듣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잘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달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비관적 전망하는 거잖아요. 비관적 전망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다시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남은 임기를 채워나가려고 한다면 그 메시지나 본인의 어떤 진정성, 어떤 이런 신뢰도, 근본적인 신뢰도 이것을 끌어올리려고 네. 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못할 것이다 내지는 비슷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후퇴시키고 있다. 2년 동안 후퇴시켰는데 3년 동안 더 후퇴시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고 예. 조국 혁신당이 그 돌풍을 일으킨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3년 너무 길다 이런 말. 이번 총선에서 네네. 그게 반영된 네.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4월 29일 날 영수회담 진행됐는데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많은 의제를 쏟아냈습니다. 그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해야 될 게 뭔지, 어떤 게 필요한지 물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게 김건희 여사 등 가족 및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의혹 정리, 28.1%고요. 두 번째로는 최상병 특검법 수용, 그리고 세 번째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전환, 그다음에 R&D 예산 즉각 복원, 언론 장악 우려 해소, 뭐 잘 모르겠다 기타 다른 의자 이런 네. 수이네요. 보기가 좀 많았었는데 뭐 사실 연령이나 성별, 지역, 뭐 진영 상관없이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의혹 정리 이게 1순위에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이게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답답할 수도 있고 뼈 아플 수도 있는 것일 텐데 네. 뭐냐 하면 여러 이제 논의된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 사안들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했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 등 가족 주변 인사 의혹 정리. 이건 당연히 뭐 진보 성향층, 야당 지지층에서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도층에서도 이게 제일 높아요. 30%가 넘으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보면은 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전환도 있고 R&D 예산 즉각 봉헌도 있고 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도 있고 있잖아요. 여러 의제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제들을 그럼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이제 공적 성격을 지닌 의제들을 가지고 어느 것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대중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 그 가족과 네. 관련한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그러면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하는 다른 사안들이 일반 대중 국민들한테 들어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바라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안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사실 대통령으로서 이제 다른 국가를 또 이끌어가는 이 사안의 다른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이슈들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프레임 얘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떠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의대 정원과 관련한 또는 다른 좋은 이슈들을 많이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이나 대중들은 가족과 관련한 이슈들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제 효과나 전달은 너무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 부분 이 조사 앞에 조사도 이것도 나쁜 사실은 거죠. 상당히 안 좋은 예. 거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일반 대중적 차원에서 국민들과 나라와 국민들 민생 삶과 관련해서 이 사안은 네. 사실 다른 사안에 비해서 더욱 긴급하고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1위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사실은 의미는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더 충격적이다 이 말이네요. 위에 예. 두 대답.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등 뭐 의혹 정리, 네. 최상병 특검법 시행 이게 1, 2위인데 이게 다 하나는 대통령 부인, 하나는 대통령이 연루될지 본인이 연루될지 네. 모를 그런 의혹. 이 두 개가 1, 2위를 차지를 하고 있다. 네. 이 총선이 끝났는데도 저는 김 여사가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루마니아 대통령 정상회담 때도 네. 비공개 공식 일정이란 말은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네. 어쨌든 결국 숨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아는 거죠. 민심이 두려운 거죠. 민심이 두려우니까 안 나타난 거고 결국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가장 실망감과 배신감을 가장 잘 느끼게 된 부분이 바로 대통령 부인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공정과 상식이라더니 그게 김 여사에게는 안 통하더라. 아하. 뭐 이런 명품백뿐만이 아니라 주가 조작도 의혹도 그렇고 뭐 비선과 관련된 숱한 소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민심을 이렇게 만들었다. 1등이 김 여사 김 정리해라. 여사 의혹 정리해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최상병 특검 해라. 이게 국민들의 여론인데 어쨌든 간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하겠다,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밝혔는데 수사를 좀 하게 되면 여론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것 물론 이제 지금 의견이 분분하긴 네. 하죠. 이제 이것이 검찰과 용산 대통령실과의 이제 거리감이 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네.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이것은 빨리 이제 매듭을 좀 짓고 특검 전에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인데 어느 것이든과 상관없이 사실은 이제 이 수사하게 되면 수사에 대한 이제 경과, 뭐 누굴 소환했다, 네. 또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발언하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주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이슈에 대해서. 그러면은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용히 지금 김건희 여사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다시 불가피하게 다시 소환되는 상황이에요. 이 국면에서 본인이 이제 직접적인 공개 행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대중들의 인식을 다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상황이.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주요하게 끌고 가려고 했던 정책들, 이슈들, 사안들 자체가 이 이슈로 이제 사실 대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니까 네. 그렇게 되면 다른 좋은 것들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기가 긍정적인 효과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예상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그 수사를 할 때 네.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가장 검찰이 애용하는 것이 네. 압수수색, 예. 소환 조사 네.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예. 뭐 검찰총장 뭐 워딩만 들으면 뭐 엄청 잘할 것 같다 뭐 네. 이렇게 기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용산 대통령실이나 혹은 서초 아크로비스타 여기 사저를 과연 압수수색을 할까요? 그거부터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압수수색. 예전에 그 윤석열 한동훈 그 검찰 라인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 한 적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과연 그걸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지켜봐야 되고 소환장을 보내겠죠. 소환장을 보낼 겁니다. 김 여사한테. 네. 보내긴 하겠습니다만 김 여사는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서면 조사로 가름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뭐 국민들 보기에 또 짜고 치는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미진하게 느껴지면 네. 또 미진하게 느껴지는 대로 부정적으로 시선이 이제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용산 대통령실에 압수수색은 시도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일단 어서 수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제 그것이 어느 시도를 정도의, 하고 대통령실 수용할 것이다. 정도.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어떤 수사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수사를 받았고 예. 소환 조사 2번인가 했고요. 압수수색 120회 했습니다. 120회 예. 했다고 그리고 하죠? 10만 4천 원으로 기소했습니다. 예.
그거만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똑같이 기준으로 해라.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이해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국정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37.8%, 네.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 16.3%, 개혁신당이 5.3%, 새로운미래 1.4%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치면 50이 훌쩍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도 참 예전에 보기 좀 힘든, 총선 전에 보기 힘든 그 정도 정당 지지율 아닌가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총선 이후에 어쨌든 조국혁신당 출연으로 인해서 뭐 정당 지지율에서는 한 자릿수 국민의힘과 차이긴 합니다만은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게 되면 야권 전체 그 지형이 상당히 사실은 유리하게 또 넓게 확장된 국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개혁신당 뭐를 약간 이제 보수적 성향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야당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국민의힘은 30% 이제 내외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그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 지지율은 잘 떨어지거나 그렇게 변화하는 것은 이제 아닌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야권이 이렇게 50%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 국면인데 그러면 국민의힘도 일정 부분은 이제 상승할 필요가 있는 상황일 텐데 지금 계속 정체가 되고 있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뭔가 정비, 그다음에 결집을 위한 뭔가 조치 이런 것들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총선 참패의 그 흐름 자체가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국민의힘이 오를 어떤 요인들이 없었어요.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 물론 아무리 관리형이라고 해도 너무 무난한 분을 갖다. 너무나 무난하다. 아무런 보여준 게 없다. 너무나 무난하다. 혁신의 어떤 뭐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었고 또 이철규 또 원내대표 그런 걸로 또 내홍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를 요인이 전혀 없었죠. 오를 자체가 동기나 유인책이 없다라고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정당의 지도부 교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단독으로 당선이 됐고 국민의힘은 뭐 추경호, 송석준, 이종배 의원이 후보로 나섰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철규 의원은 논란 끝에 불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건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뭐 다른 뭐 세 명에 대해서 평가가 이제 어떤 대중성을 충분하게 갖춘 인물들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겠으면 대중적으로는 크게 이제 차별점을 찾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친윤 핵심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이제 불출마하게 되는데 출마해서 원내대표가 됐다라고 한다면 뭐 그것은 사실은 이제 총선이 끝나지 않은 상황, 뭐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뭐 정당 차원에서 이제 봤다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뭐 잘한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게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만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상당 기간 이제 이슈가 됐다는 점.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가 이제 원활하게 이제 대중을 기반으로 해서 작동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참 이철규 의원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게 사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총선 민심의 그 어떤 눈으로 이렇게 본다면 해석을 한다면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된 것은 민주당. 상당히 썩 적절한 인사 내지는 그런 것이었다. 지금 박찬대 의원이 상당히 의지가 아주 강력하더라고요. 저희 여기도 나왔지만 21대 우리가 너무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강하게 하겠다. 앞으로 강하게 하겠다. 원내대표단한테 개혁기동대라는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22명이거든요. 원내대표단이. 거기에 개혁기동대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단 말이죠. 그런 모습들이 총선 민심의 눈으로 보면 잘하고 있네 민주당. 근데 국민의힘은 반면에 이철규 의원이 뭐 결국 불출마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세 분도 결국은 친윤이거든요. 여기도. 친윤 온건파이긴 하지만 그나물에 그 밥 같은 인상을 준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건 좀
제가 너무 좀 점수를 깠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뭔가 개혁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구나 하는 느낌. 자, 이어서 저희가 소중한 우리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가 있습니다. 쇼미더 사심 코너 시간입니다. 자, 뉴스 인사이드에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를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신박한 댓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거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을 따질 수 없다는 점 또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쇼미더 사심 주제는 만약 대통령 그 기자회견에 초대된다면 이건데요.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러분들이 초대가 됐을 때 어떤 질문을 하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본부장님? 네. 1위가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나가 1위입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하겠다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예. 두 번째가 김건희 여사가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이유는? 네. 라고 물을 것이다. 네. 세 번째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원인 분석 어떻게 하나? 라고 물었고, 한동훈 국힘 차기 당대표 주장 어떻게 생각하나? 네. 가 있고요. 나머지는 기타. 자, 이거 댓글도 한번 볼까요? 댓글 몇 개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유저 SP9님께서 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 맞죠?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그리고 유저 BM8님께서 공정의 의미와 상식의 정의를 정의해달라 라고 말씀하셨고, 유저 JM1님께서 대통령 그만두고 김치찌개 가게 차릴 생각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겠다고. 네. 유저 DD5님께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독재, 언론 탄압 말할 때 인정하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까? 궁금합니다. 이것도 질문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유저 NR3님께서 지난 2년 동안 본인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질문하면 뭐라고 답할지 참,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 사심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매주 수요일 역사 속의 미스터리한 범죄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는 투배쇼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사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자신의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서 숨지게 한 그래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이 다시 또 세간에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 파일 공개가 됐기 때문인데 일단은 사건 기여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 녹음 파일이 왜 이제야 공개됐는지 그것도 좀 배상 교수께서 좀 짚어주시죠. 예, 작년 12월 3일 날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저녁에 발생했습니다. 이게 오해하시는 게 아침에 발생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녁에 발생했습니다. 이제 사실 이 사건과 제가 조금 관련이 있는 게 네. 사건이 이 범인이 체포되고 그 다음에 이 피해자 쪽 관련된 변호사분께서 네. 약간 연락이 오셨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사건 현장 자체가 매우 독특하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물론 이제 탐사보 덕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분명히 알려진 것처럼 범인이 자기 부인을 죽인 다음에 119 신고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네, 근데 여기 아버지한테. 말하는 그 H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네. 우리 박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죠. 네, 알죠. 네. 근데 힘도 세고 뭐 전전 정권 때는 뭐 핵심에 들어갔던 분이시고, 근데 그분의 딸이고 이 범인의 누나죠. 그 굉장하신 분들이에요. 네. 현장에 그분들이 왔다는 거예요. 아, 그분들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버지하고 매형이라고 해야 되나?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살인을 한 다음에 말하자면 경찰에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불러갖고.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게 정확히 CC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네. 네, 그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매우 이상한 상황이어서 뭔가 이 피해자 쪽에서는 압박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한 거죠. 이게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너무 힘이 센 법조계에 힘이 있는 가족이 이 사건을 굉장히 비틀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과정에서 저같이 별거 아닌 사람한테 이걸 좀 압력을 느낄 수 없는 형태로 좀 퍼뜨려 달라.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네. 그런 상태에서 저도 이제 조금 이런 사건이 있어서 혹시라도 권력에 의한 어떤 사건이 비틀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저도 제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을 알게 된 건데, 사건 자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이혼 갈등을 겪던 남편이 부인과의 갈등 속에서 살해를 했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개입했다는 거. 또 하나는 이번에 밝혀진 거지만 그 현장에 아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애가 있었다. 예, 아들이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딸아이는 엄마랑 살고 아들은 아빠랑 살았어요. 네. 여기는 이 범행 공간은 아빠와 아들이 살던 공간인데, 네. 이 엄마가 여러 가지 아이 물품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이런 범행이 벌어졌는데, 그 CCTV에 나온 것처럼 딸아이가 거기로 또 옮겨가게 됩니다. 아, 딸이 또 와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이혼 청구 소송도 있었고요. 뭐 취소도 있었고, 그 범인에 의한 그 부인에 대한 의처증도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요번에 문제가 되는 건 이 당시 현장을 녹음한 네. 이 녹음 파일이 당시에 있었던 이 핸드폰이 현장에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사과포는 네. 암호가 들어가면 비밀번호를 걸어야 됩니다. 근데 네. 그게 아주 좀 매우 드문 방법으로 현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복사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유족들에 의해서 현출돼서 재판 중에 증거로 제출된.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몇 가지의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백유 선생님도 이 사건 기억하시죠? 로펌의 아주 큰 우리나라 최대 로펌의 변호사인데, 미국 변호사이긴 합니다. 변호사인데 아버지가 아주 유력한 몇 선이 5선, 6선인가요? 5선.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고 싶어서 참 힘드네요. 참기가. 실명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조금 그렇긴 한데. 아니 많잖아요. 공개된 사실인데 참. 그래서 그런데 정말 이런 거는 역시 의처증이라고 하는 것은 못난 남편에 의해서
강력한 시댁이 존재할 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다. 이 사건 보면. 예, 저는 정말로 그 느낍니다. 아하, 의처증. 강력한 시댁, 주로 이제 뭐 시엄마, 그 다음에 그 또 자기는 좀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아들. 네. 그래서 사실 딸 가진 부모들이 그 남자친구라고 데려왔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했는가 이거를 가장 먼저 봐야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엄마가 그 아들의 아버지 엄마가 뭐 건물주다 뭐다 이러면은 무조건 좋다 하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시댁의 의존증이 생기면서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지금 녹음 파일 지금 내용도 조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조금 좀 짚어주십시오. 예.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아내를 공격한 겁니까? 그 내용 자체는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숙소에 들어와서 딸아이, 아들아이의 그 물품을 챙깁니다. 왜냐면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걸 물품을 챙기는 과정에서 이거 있었어 없었어 뭐 일상 대화라는 과정에서 갑자기 한 2분 지났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추정컨대 그리고 저 혈흔 패턴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챙기는 거를 뒤에서 바로 공격했을 챙기고 가능성. 있는 걸 때렸다. 왜냐하면 그건 명확히 왜냐하면 그 혈흔이 옮겨진 그 상황을 보면 그건 명확히 합니다. 그건 이제 재판 중에도 나온 얘기니까. 예. 그건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발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뭐냐면 그냥 뭐 멱살을 잡고 한다든가 뭐 말싸움을 한다든가 그러다가 뭔가 올라가서 뭐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방심하고 있는데 바로 공격했다. 뒤에서 공격한 것이다. 예. 굉장히 그 위험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녹음 파일에는 나타나 있죠.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죠. 아하. 아들이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계속 한 겁니까? 그 아들이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것도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여기 예전엔 저도 이 사건에 관련돼서 먼저 제가 들은 건 이거였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방 안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당연히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네. 아들이. 왜 그러냐면 그 공격을 당하는 걸 보니까 그 피해자가 그 아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아들한테.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범인은 보고 있는데 공격했다는 거예요. 아하야. 그래서 그 범인이 뭐라 그랬냐면 엄마인데. 예.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들어가서 문 닫고 있어. 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 보지 말고 지금 방으로 들어가라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있으나 없으나 아니면 있는 상태에 공격했다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아니면 이 범인이 아까 백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범인의 심리 상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뭐 마지막에도 뭔가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과는 그겁니다. 네. 오빠라고 불렀어요. 예. 오빠 미안해라고 했는데 이게 거의 절명하는 순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진심 사과가 아니라 이 목숨을 이제 살려달라 이런 그 의미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나온 게 이 그 범인이 얘기했다고 하는 침착해 자기한테 침착해 욕 XX.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이걸 뭐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어떤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자체를 다 이해하고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은 녹음 파일로 봤을 때는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들한테 들어가라 하면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이혼 갈등 중에 늘 만날 때마다 그 핸드폰에 녹음기를 켜놨나 봅니다. 그게 주머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녹음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지금 중간에 이혼 소송 했다가 취하도 했다고 하는데 각서도 써주면서 이혼 소송 취하를 했는데 이 H 현 변호사가 이때는 어떤 심리였다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문제는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에서 도망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까 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바운더리에서 도망가는 걸 굉장히 못 견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상당히 심각한 열등감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조금 애매한 게 이게
변호사면 하지만 정확히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변호사죠. 미국 변호사는 네. 우리나라의 법정에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지원 변호사님처럼 전 한국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정상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분은 못 하니까 그게 상당히 뭐라고 하나 그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그런 것도 포함해 갖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그 뭐 탐사보 토론에서 지인들이 뭐 그런 얘기도 한 거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각서 써주고 이혼 안 해주겠다고 하는 의미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그럼에도 이제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 로펌 변호사, 미국 변호사지만 또 아버지도 5선, 다선 국회의원이고, 근데 평소 보면 의처증을 갖고 있었고 계속 학대를 하면서 아내를 또 아이들한테는 엄마 존재를 좀 부정시키는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도 좋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뒤틀린 심리를 좀 갖게 된 걸까요? 예, 아무래도 뭐 한국에서 네. 그 변호사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 한국의 법조계에 몸을 담지 못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 옆에 계시니까 제가 참 말씀드리기 그러는데 네. 우리 판사 출신 뭐 국회의원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누가 사법고시 몇 회에 붙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법복을 입어봤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판사냐 검사를 해봤느냐 이 말이거든요. 네, 네. 그럼 안 해봤다 그러면 에이 뭐 이래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나? 그러면은 역시 변호사다. 야 한국 변호사야? 이랬을 겁니다.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별거 아닌데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박지원 변호사님은 변호사니까 별거 아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다르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또 가족들의 어떤 그런 차별적인 의식 같은 아버지도 것도. 법조인 출신입니다. 예. 네. 아버지도 뭐 검사 출신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둘째 딸도 누나도 뭐 로스쿨 뭐 그리고 또 그 차남도 뭐 한국 변호사 뭐 이렇게 그러니까 둘째 사위 예 이런 사람 다 변호사 이러니까 자기만 한국 변호사가 아니다. 뭐 니는 말이지 뭐 고시를 못 붙고 말이지 뭐 미국으로 도망가 가지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당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뒤틀린 심사가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 바깥과 집 안으로 이래 봤어요. 집 바깥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집 안에 들어오면 한없이 강하고 싶은 그야말로 딱 요즘에 그런 어떤 그 못난 남자 예, 이런 거 요즘에 강한 남자라는 거는 집 밖에서는 강하고 집 안에 들어오면 한없이 약하고 뭐 언제나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니는 저 같은 모습. 뭐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반대로 말이죠. 집 밖에서는 뭐 한없이 약하고 집 안에 들어오면은 막 폭력을 써서라도 강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런 심리 때문에 아내를 이렇게 폭행한다. 이혼을 청구했으니까 자기의 어떤 거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렇게 느꼈겠죠. 그게 더 자극을 했을 수 있죠. 근데 당연히 그 아내분께서는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진작에 이혼을 못한 게 사실은 되게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러기까지 했는데 아이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이들의 미래 생각해서 있었으니까. 사실은 되게 안타깝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한테 이 범인이 엄마를 마녀라고 부르겠다고 해요. 물론 탐사 보도에 다 나온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엄마의 존재를 지우려고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건 밟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도망가려고 하니까 폭력적으로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았죠. 네. 자, 진실 소망님께서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슈퍼챗을 이렇게 저희 방송에 슈퍼챗이 볼 일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아주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과거로 좀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우리 백희성 쌤한테도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고위층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사건 많이 있었습니까? 네, 가장 대표적으로 경상북도 문경 부녀자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1904년에 있어 아주 먼 옛날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한 120년 전의 일입니다. 120년? 120년 전에
이게 이제 뭐 대한제국기에 네. 예, 있었던 일인데 그 경상북도 문경에서 말이죠. 천민이 그 양반집의 며느리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천민이요. 예. 네. 그거를 이제 치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며느리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때의 문경 군수가 말이죠. 이거를 보고를 받고 네. 아니 겁탈이 된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하는데 겁탈 미수 요즘으로 말하면 강간 미수인데 강간 미수인데 그 왜 자살까지 해? 어허. 그리고 왜 자살한 장소가 예. 하필이면 그 천민집이야? 아하. 이렇게 된 겁니다. 조금 이상하고 그 예. 충분히 의심할 만하네요. 뭔가 좀 이상하다. 예, 예. 그래가지고 그 검시관을 데리고 아하. 면밀하게 조사를 했고 또 증언을 그 청취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천민의 조부라는 사람은 뭐 말할 들을 것도 없이 그냥 오락가락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계속 아니 이거는 며느리가 자살한 사건인데 왜 자꾸 이렇게 취조를 하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이 문경 군수가 더욱더 수상하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그 천민이 겁탈하려 한 거는 맞는데 그건 맞는데 예, 그거를 보고 그 남편이 사사건건 이제 그때부터 아하. 자기 부인을 의심을 해가지고 아하. 그렇게 못 살게 굴다가 결국 그 천민의 집에서 살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해 사건이네요. 예, 알게 된 겁니다. 이야. 그래서 자살 사건에서 예. 살해 사건으로 옮겨간 사건입니다. 이야. 자살 위장 사건이죠, 그러니까. 자살로 위장을 했던 예, 예. 그런 사건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남편의 어떤 뒤틀린 심사가 예. 살인으로 이어졌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예, 예. 네. 어떻습니까? 그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권력자가 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 그런 어떤 일종의 아까 배선생님 말씀하신 못난 아들이 자기 부인을 의심해 갖고 네. 결국은 살해해 놓고 자살로 위장해 버린 거죠. 네. 그런 사건이죠. 예전 뭐 이때도 뭐 1900년도니까 조선 시대라고 봐야 되는데 구한 말인데 아내를 살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아이 그거는 아내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람에 대한 살해이기 때문에 모두 그 사형에 처합니다. 아하. 그리고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사실 원인은 그 천민이 겁탈하려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천민을 잡아야 되는데 결국 못 잡았습니다. 그 천민을 못 잡았다고요? 예. 도망갔습니까? 그 결국에는 그 천민을 추포하려고 했는데 예. 결국에는 행방이 묘연했다. 아하. 실종돼버렸다. 실종돼버렸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라는 예.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살해범은 남편이기 때문에 네. 남편을 교수형에 처했다. 교수형에 처하고. 예. 예. 야, 그때나 지금이나 살인죄는 뭐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말고도 네. 의처증이 심해서 평생의 그 반려자, 배우자를 네. 못 살게 굴거나 네. 또 자식들을 못 살게 구는 왕이나 고위직 관리 또 있습니까? 네. 예, 아마 이거는 저밖에는 주장을 안 하는 역사적 이론인데요. 영조 임금이 이렇습니다. 영조 임금이 예. 의처증이 있었다고요? 영조 임금이 이게 아주 심합니다. 그래요? 예, 자기 그 첫 번째 정비가 달성 서씨인데요. 네. 이 왕후를 자기가 이제 왕세제 시절에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첫날 밤에 이렇게 손을 딱 잡고는 당신 손이 매우 곱구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왕비가 어려서 제가 물리를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때는 이제 연인군이었거든. 예. 연인군의 엄마는 그 유명한 최무술이입니다. 그렇죠. 무술이가 숙빈 최씨. 숙빈 최씨가 무술이라는 게 우리가 그 궁안에서 물리하고 뭐 설거지하고 내 물빨래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화가 났구나. 네 지금 내 엄마가 지금 무술이라고 지금 비꼬는 거냐 이러면서 그 손을 딱 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진짜 그 얘기를 했는데 약간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는
나가버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찾지 않았습니다. 그 왕비가 죽을 때까지 찾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는 영조를 성군으로 알지만 예. 자기 부인을 괴롭히는 네. 못된 사람이죠. 아주 그 희한한 정말 괴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 아들이 누굽니까? 사도세자를 예. 뒤주에 가둬서 그렇지 않습니까? 야, 독특한데 예. 뭐 영조가 사실은 정말 경종의 동생이잖아요. 이복 네네네. 동생. 그렇습니다. 경종이 이복 동생. 예. 빨리 좀 사망을 하고 예. 정말 임금이 되기 좀 쉽진 않았는데 네. 어떻게 숙빈채 씨 무수리의 아들인데 임금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컴플렉스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밥도 막 잘 백성들하고 같은 그런 밥 먹는다 그런 얘기 맨날 했었고 그런 컴플렉스가 항상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예, 항상 그 노론 그 사람들로부터 저 천한 무수리의 아들이라고 말이죠. 그때는 이상하게 천출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천출소생으로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거 나오면 영조는 기분 나빴어요. 영조는 그때마다 정말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이 영조가 1751년에 내린 그 조치가 금주령입니다. 술 못 먹게. 예, 술을 못 먹게. 이 술을 못 먹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주막이 다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주막이 다 없어지는 게 뭐냐면 담론 공간의 상실이다.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고 거기서 술 먹으면은 연극도 하고 그 우리 희극인들이 그런 데서 다 행사를 하고 보조금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왕을 희화화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 거는 다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영조가 그걸 못하게 해버립니다. 영조의 아버지가 누구죠? 숙종이죠. 숙종. 숙종은 금수저 중에 최금수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 중에 금수저를 일일이 따지면 가장 혈통도 가장 최고의 혈통에다가 그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은 누굽니까? 천출로 의심받는.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가 얼마나 심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컴플렉스가 부인도 괴롭히고 자식도 죽였다. 이게 사실 우리한테 많은 시사가 있죠. 이야, 이 과거에 이렇게 결혼 생활이 좀 힘겹다, 너무 좀 살기 어렵다. 이혼도 가능했습니까, 조선시대 때? 예,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지금처럼 지금도 이혼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는 뭐 증인 2명만 데리고 와서 동사무소 가갖고 결혼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저 다 해봐서 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혼은 합의 이혼을 한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게. 재판 이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3심제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그 감정의 소모가 일어나죠.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그것보다 3배는 더 어렵습니다. 이혼하는 게. 결혼도 조선시대에는 어려운데. 조선시대는 혼인신고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도 어려운데 이혼은 3배로 더 어렵다. 그리고 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9가지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혼 못하는 경우 더 많아요? 그 이혼을 여자의 인권이 개판이어서 마구 내치는 줄 아는데 부모의 3년상을 한 명이라도 같이 치렀던 경우. 그러니까 아버지든 엄마든 둘 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려서 형편이 어려운데 조강지처인 경우. 그 다음에 또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워가지고 삼시세끼를 제대로 못하는 세월을 겪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투기가 심하거나 아들을 못 낳아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거 했으면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거군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왕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부인은 대부분 그 사형을 먹고 죽습니다. 반역죄라야만 왕비를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못한 경우가 사실은 숙종인 거죠. 숙종이
인현왕후 장희빈을 한 번씩 내쫓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였고 그 첫 번째 이유에 해당하는 게 연산군 엄마죠. 성종이 그 패비윤 씨에게 사약을 내리는 그게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게 이혼이라는 것이 곧 조선시대에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혼이 간혹 가능한 경우도 있었는데 네. 그거는 왕의 재가가 있어야 가능했다라는 왕이 재가 왕이 지방관에 보고를 받고 이혼해라 이러면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예. 뭐 마지막으로 좀 이런 범죄 사대부 뭐 권력자 따로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범죄 심리학자로서 이런 끔찍한 범행들, 아내를 살해하는 범행들 또 이 배경과 해법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가족 구조라든가 네. 가족의 사회와 이런 부분에서 뒤틀린 심리가 결국은 이런 불행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네. 심리가 뒤틀리기 전에 풀어야죠. 그게 사실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가 뒤틀리기 전에. 이미 크게 뭔가 했을 때 풀기는 어려우니까 네. 평소에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좀 이런 부분들을 풀어야 된다. 뭐 하실 말씀? 예. 예. 그 저기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네. 딱 주례사를 네. 하신 게 있습니다. 뭐죠?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예. 부부의 연을 맺을 때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담 너는 부모를 떠나 독립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부모를 떠나야 된다. 지금 이 현 변호사의 경우에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화했습니까? 119에 바로 전화하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저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지 네.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저 이태원 참사 때 네. 말이죠. 그 용산구청장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화했습니까? 의원한테 전화했죠. 원영세 의원. 네,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예. 독립하지 못한 거예요.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늘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제가 아는 한 서울 법대생이 네. 그 소개팅을 나가 이거 실제입니다. 네. 소개팅을 나갔는데 그 오늘 뭐 먹으러 갈까요?라고 여자분이 물어보니까 네. 잠깐만요. 엄마한테 한번 엄마 물어보고. 서울 법대인데요. 예.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래가지고 예. 아니 이거 정말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보고요라는 답을.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막 36개 준행랑을 쳤어요. 주랭랑 쳐야죠. 엄마랑 살아라 이래. 제 사촌 여동생의 이야기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뭐 건실한 주부로서 잘 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정말 그때의 일이 제가 이 글을 들으면 그 법대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떠오릅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된다. 정서적 독립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더 재밌고 은밀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